안녕하세요. 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한국 곳곳에는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 없는 명품들이 있습니다. 일례로 유네스코가 세계유산으로 등재한 명품 갯벌이 있고, 이 갯벌에서 생산하는 명품 김은 전 세계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매년 수출량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갯벌을 유럽의 북해 갯벌, 아마존강 하구 갯벌, 미국 동부 해안 갯벌, 캐나다 동부 해안 갯벌과 더불어 세계 5대 갯벌로 꼽죠. 그런데 이 갯벌에서는 김이나 굴과 같은 해산물만 생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금도 생산되는데, 우리나라 특히 신안에서 생산하는 천일염은 프랑스의 게랑드 소금, 이탈리아의 코마치오 소금과 더불어 세계 3대 명품으로 꼽히는데요. 천일염은 바닷물을 엄전으로 끄어들여 이를 증발시켜 얻는 소금으로 바람과 태양의 도움 없이는 생산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전남 신안은 조수간만의 차가 크고 경사가 완만한 천혜의 자연환경에다 최대 40m에 이르는 펄 갯벌 퇴적층이 있어 어마어마한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끌어들인 바닷물을 증발시켜 만든 천일염 속에는 칼륨, 마그네슘, 아연, 가스움, 무기질이 많아 명품 중에 최고 명품으로 꼽히는데요. 그런데 아마 이런 분들도 계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금속 중 하나인 리튬 리시엄은 광석보다 소금에서 얻는 것이 훨씬 품질이 좋은데, 우리나라에서 세계 3대 명품으로 꼽히는 천일염을 생산한다면 리튬을 기대할 수 있지 않느냐 말이죠. 그런데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왜냐면 엄전만 있는 줄 알았던 전남 신안 지하 1350M 지점에서 어마어마한 리튬을 함유한 소금 호수가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이걸 잘 개발하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을 텐데, 전남 신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지난 5월 중순 광물 생산업체 주KVL 등에 따르면 신안의 앞에도 일대 엄전 아래에 일반 해수보다 90배 가까이 높은 리튬이 함유된 소금 호수 염호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최초로 지하 1350M 아래에 리튬이 다량 함유된 엄호로 추정되는 지하 안반 해수층이 발견됐다는 것인데, 한국에서 리튬이 함유된 염호가 발견된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상당한 관심을 끌었습니다. 리튬이 발견된 지역은 하부 백악기 시대 화산 폭발로 인해 지하 해수층에 화산재 퇴적암의 일종인 응회암으로 이뤄진 안반층이 형성되어 소금 호수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관련 기업들은 토지 매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물리담사 및 지표조사를 통해 매장량과 정확한 위치를 알아보기 위해 국가공인 전문기관에 의뢰해 사업 타당성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리튬 수요의 100%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가 드디어 리튬 생산국 대열에 합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졌었죠. 그리고 그 보고서가 얼마 전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가 나오기 전 상당한 의구심이 제기됐었습니다. 왜냐면 그간 2차 전지에 사용되는 고농도 리튬은 해발 400m가 넘는 남미 고산지대에 편중되어 있고, 국내 굴지 대기업 포스코는 헌지 광산을 개발하는데 수년간의 시간과 비용을 투자한다는 취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논란의 핵심은 신안에서 발견된 엄호의 리튬 존재 여부가 아니라 생산 가능성에 있을 겁니다. 리튬을 뽑아내도 수익성이 있느냐가 사업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테니까요. 어느 염전에 가더라도 리튬은 함유되어 있을 것이지만 그 농도나 함유량이 과연 생산에 이르러도 수익성이 있을 만큼 높은지는 벌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함유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량과 농도가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신안에서 발견된 엄호에 대한 성분 분석 결과 일반 해수 대비 약 90배 많은 리튬 성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월 초 전문 연구소와 지질 분야 공인 기관에 의뢰한 결과 리튬 함량이 약 13에서 16ppm으로 확인됐죠. 신안 앞에도 염호는 지하 55m부터 10m까지 리튬이 함유되는데, 2013년 전남도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과 진행했던 조사 결과인 3.2ppm보다 4배가량 높은 수치입니다. 2013년과 2023년의 결과가 다른 이유는 그 깊이 때문입니다. 지하 300m까지는 빗물이 섞여 함량이 적지만 550m 이하로 내려가면 빗물이 섞이지 않는 순수 소금물이기 때문에
리튬 함량이 크게 늘어난다는 설명인데요.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도 지하 300m 미만에서는 3ppm 수준으로 낮았지만 550m 이하에서는 높은 함량이 나타났죠. 그런데 수치로 보자면 중남미 염호의 리튬 함량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수준이기는 합니다. 보통 세계 최고 함량을 가졌다는 칠레 북부 아타카마 ATACAMACAMA의 염호의 리튬 함유량이 570pm으로 알려져 있죠. 이에 대해 테라사이언스 반봉찬 신한리튬 사업단장은 다른 엄호의 리튬 함량이 얼마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대로의 엄호 속 함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농축된 이후의 함량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앞에도 염호와 단순 비교 대상이 아니며 이번 보고서를 기반으로 공업용 리튬 연간 1만 톤 생산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한 앞에도 염호는 농축 시 900ppm에 이르는데 칠레나 아르헨티나, 몰리비아의 엄호보다 수치는 낮지만 자원 빈국인 한국에서는 감사한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함량이라면 사업이 가능한 것일까요? 내 보고서가 거짓이 아니라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리튬 세계 최대 생산국인 중국이 이미 해수에서 리튬을 추출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신한에서 만약 리튬을 추출하게 된다면 전혀 새로운 방식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연구 중인 리튬 직접 추출 DLE, 더렉트 리시엄 엑스트랙션 기술을 사용할 예정이기 때문이죠. 사실 이 DLE는 골드만삭스가 잠재적인 게임 체인저라고 언급했을 만큼 중요한 기술입니다. 골드만삭스는 을 4월 23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DLE 기술을 구원하면 해수 프로젝트를 통해 리튬 공급을 크게 늘릴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데 시일가스와 유사, 리튬 생산량을 거의 2배로 증가시키는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그간 전통적인 리튬 추출은 증발법으로 리등이 매장된 암수를 땅으로 끌어올린 후 바닷물을 건조시켜 소금을 만드는 엄전과 비슷한 형태인 폰드에서 4단계에 걸친 건조 공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농축된 염수는 칼슘과 마그네슘 등의 물순물을 제거하고 여전히 남은 수분을 재차 건조시키는 과정을 거쳤죠. 그냥 보기에도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하지만 DLE는 엄수에서 직접 리튬만 추출하기 때문에 회수율이 높고 저 농도에서도 추출이 가능할 뿐 아니라 리튬 추출까지 걸리는 시간이 상당히 단축됩니다. 그래서 현재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목숨 걸고 이 기술 개발에 나선 상황인데요. 테라사이언스 반봉찬 사업단장은 약 40년간의 재련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대 94%까지 리튬을 회수가 가능하다는 자신감을 보이면서 약 140조 원 가치를 가진 신한에서 큰 꿈을 꾸고 있습니다. 과연 1년 후 아니 10년 후 이 자신감이 어떤 결과물로 나오게 될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그런데 바닷물에서 직접 리튬을 추출하는 방식은 전 세계적으로도 짤발한 연구 분야이고 실제로 사용되고 있기도 하지만 한국에서는 좀 더 특별한 방식이 개발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2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해수 담수화 공정 중에 버려지는 고염도 농축수에서 전기투석을 통해 고순도 리튬을 뽑아내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식물이 뿌리에서 홈수한 물을 잎까지 보내는 원리를 적용시켜 낮은 전력으로도 리튬을 선택적으로 분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사실 이는 해양 생태계 파괴를 막기 위한 목적이 컸습니다. 해수 담수화는 바닷물을 담수로 바꾸는 기술로 바닷물에서 소금기를 배 공업용수나 농업용수로 만듭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매일 약 75영톤의 고험도 농축수가 버려지는데 이것이 해양 생태계 교란의 주범이었죠. 이를 재활용하기 위해 기술 개발에 나섰는데 한국 연구팀이 순환형 에너지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장치 내부에 2개의 분리막이 있어 중앙에 바닷물을 주입하면 순환을 통해 한쪽에는 담수가 다른 한쪽에는 리튬 농축수가 만들어집니다. 아직까지 상용화되려면 먼 길을 가야겠지만 자연 파괴도 막고 리튬이라는 황금까지 얻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는 소중한 기술이나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의 가장 많은 리튬은 어디에 매장되어 있을까요? 리튬은 크게 소금물의 형태 수산화 리튬과 광석 형태 광석 리튬로 지구상에 존재하는데
수산화리 등이 광석 리튬에 비해 효율이 좋고 품질이 높은 건 상식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수산화 리튬을 만들 수 있는 어모는 극소량에 불과하죠. 여기에 내연기관차의 연료가 석유였다면 전기차의 연료는 리튬이온 배터리로 몰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석유만큼이나 아니 그 이상으로 높아졌는데요. 그래서 리튬을 두고 하얀 석유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하얀 석유를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는 소위 리튬 트라이앵글로 부르는 중남미의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칠레인데 전 세계 매장량의 56%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리등의 가치고 높아지고 희소해지면서 이 국가들은 앞다퉈 리튬의 국유화를 시작했습니다. 몰리비아는 이미 국유화를 선언했고 아르헨티나는 전략 광물로 지정해 민간 기업의 모든 담사 활동을 정지시켰으며 칠레 역시 국유화 준비 작업으로 국영기업 설립을 천명했습니다. 리튬이 매장된 국가는 극히 한정적이라서 너도 나도 국유화를 선언하고 있는데 전기차가 많아질수록 리튬은 부족해질 겁니다. 그래서 현재 리튬 가격은 2021년 대비 무려 6배 가까이 폭등한 상황인데요. 더구나 현재 추세를 따른다면 2030년 리튬 수요가 7배 증가할 것이라고 하니 앞으로의 미래가 눈에 보이시죠? 한국은 더욱 심각합니다. 국내 전체 리튬 수요의 89%는 전기차 등의 배터리 생산에 쓰이고 있고 2040년이 되면 2020년보다 수요가 42배 높아진다고 하죠. 그래서 신안에서의 리튬 생산이 어쩌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수도 있을 만큼 중요한 것이고 외국으로부터의 원활한 리등 수급이 국가와 기업의 미래가 달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태가 터지기 전에 리통 트라이앵글에서 염호소금 호수 하나를 통째로 사들인 기업이 있습니다. 사실 포스코는 기업의 미래를 아예 리튬에 올인했습니다. 이미 2010년부터 미래 먹거리로 리튬을 선택해 리튬 생산 기술 개발에 착수함과 동시에 전 세계 곳곳에서 리튬 찾기에 나섰습니다. 그러다 눈에 들어온 것이 아르헨티나의 옴브레 무에르토 어모입니다. 전 세계에 몇 안 되는 수산화 리튬을 만들 수 있는 호수인데 2018년 이 호수의 관권을 사들였습니다. 그 양이 얼마나 될까요? 옴브레 무에르토는 죽은 남자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소금 때문에 아무것도 잘할 수 없는 죽음의 땅이었죠. 그런데 이 아래 지하 600m에는 웬만한 유전과 맞먹는 규모의 초대형 어모가 숨쉬고 있습니다. 고농도 리튬이 무려 220만 톤이라고 하죠. 그리고 포스코는 2018년 관권을 사들인 즉시 리튬 매장량 검증을 실시했는데 글로벌 염수 리튬 전문 컨설팅 기업인 미국의 몽고메리 제다 만트 검리 앤드 어소시어츠는 호수 아래 350만 톤이 매장됐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원래 예상했던 220만 톤이 아니라 그보다 6배 많은 1.350만 톤이라고 하죠. 채굴 가능성과 수율을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30년간 생산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이며 누적 영업이익만 좋기 수십조 원인데요. 인수 당시 319억 원의 가치는 리튬 가격이 급등하면서 200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이에 지난 2022년 3월에는 1조 700억 원을 투자해 연간 25영톤 규모의 생산 능력을 갖춘 염수 리튬 공장 1단계를 착공했고 8개월 뒤에는 1조 4영억 원을 추가로 투자해 2024년에는 5만 톤으로 생산 능력이 늘어납니다. 그렇다면 리튬 350만 톤으로 생산 가능한 전기차는 몇 대나 될까요? 무려 4억 대에 육박합니다. 2022년 한 해 전 세계에서 판매된 전기차가 800만 대니 포스코가 얼마나 대단한 호수를 민수한 것인지 감이 오시죠?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리튬 농도에 있습니다. 소금물 1리터에 얼마나 많은 리튬을 함유하고 있는지에 따라 그 품질이 결정되는데 수치가 높을수록 좋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옴브레 무에르토 어모는 1리터당 921mg의 리등을 함유해 아르헨티나 염호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최고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쨌든 포스코는 수산화 리튬의 원료가 되는 탄산 리튬을 생산하는 상공정은 아르헨티나에서 수산화 리튬을 직접 생산하는 하공정은 국내에 두기로 결정하고 지난 6월에는 전남 율촌 산업단지에 국내 최초 2차 전지 소재용 수산화 리튬 공장을 착공했습니다. 연간 25영톤 규모의 2차 전지용 수산화 리튬을 생산해 2028년까지 리튬 생산을 최대 10만 톤까지 확장시킬 계획입니다.
잠시 언급했듯 전 세계적으로 리등을 함유한 염호는 극소수에 불과한데 신안에서 리튬이 함유된 지하 안반 해수층이 발견된 것은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 좀 더 많은 조사가 필요하고 생산까지 이르려면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현재 카자흐스탄에서 리튬을 탐사 중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신안 아페도 지역은 중국보다 높은 수치의 리튬 함량을 가졌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제 채널에서 또 한번 깊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의 많은 기업들은 유럽 시장 진출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규제가 심해지면서 판로가 막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열린 독일 뮌헨 IAA 모터쇼를 비롯해 최근 유럽에서 열린 크고 작은 전시회에선 영어보다 중국어가 더 많이 들린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중국 기업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유럽에 공을 들여온 중국이 뒤통수를 세게 맞았습니다. 유럽이 중국산 전기차의 경쟁법 위반 여부들 들여다보겠다며 반덤핑 관세를 예고, 사실상 사형 선고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우르출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금 글로벌 시장에는 값싼 중국차가 넘쳐나고 있고 막대한 국가 보조금으로 가격이 인위적으로 낮게 책정돼 우리 시장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내 시장에서 이러한 왜곡을 받아들이지 않듯 여기에서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을 불공정 관행으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이 말의 진위는 중국 자동차들의 경쟁법 위반 여부들 들여다본 뒤 반덤핑 관세를 매기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의미로 분석됩니다. 이번 조처는 프랑스를 필두로 한 유럽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북미산 전기차에 혜택을 집중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이어 최대 20% 저렴한 중국산까지 부상하면서 유럽산 전기차가 글로벌 경쟁력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스란히 반영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럽이 이렇게 중국 전기차 굴기에 대해 제재를 가하면 한국에는 엄청난 기회가 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 이어 유럽이 강력한 세금을 불리면 중국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성장 엔진이 꺼질 수 있고 유럽이 지금보다 더 유럽 내에서 생산된 배터리에 대해 우대할 경우 이미 유럽 시장에 상당한 투자를 해놓고 있는 한국 배터리 기업들의 매출은 더욱 늘어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2017년부터 폴란드와 헝가리를 중심으로 EU 시장에 선제적 투자를 단행해왔습니다. 지난해 기준 EU 내 가동 중인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삼성 SDI 3사의 배터리 생산 능력은 EU 전체 배터리 생산 능력의 4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시장 점유율은 63.5%에 달했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지금 미국은 물론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리튬과 혹연 등 배터리 원료가 되는 광물 자원도 많고 엄청난 규모의 내수 시장까지 가진 중국이 유리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중국은 천연광물로 갑질을 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전기차 배터리는 광산이 아니라 폐기된 전기차 배터리에서 광물을 회수해 새 배터리로 가공하는 산업이 무섭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시광산으로도 불리는 폐배터리 사업은 순환경제 달성을 위한 유럽연합 EU 등의 새 규제 대응은 물론 핵심 광물을 안정적이고 저렴하게 확보하려는 경제적 이유에서도 유럽 및 한국의 배터리 밸류체인 기업들에게 중요한 의미들 같습니다. 수거된 폐배터리에서 새 배터리의 광물을 추출하는 사업은 리튬 니켈 등 핵심 광물을 자연 훼손 없이 확보하는 걸 가능하게 하는 데다 광물 조달 비용을 낮추고 확보 안정성까지 높일 수 있어 특히 유럽연합이 선호하는 기술입니다.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 폐차되는 전기차 수도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2025년부터 폐배터리 물량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전기차 교체 주기와 맞물려 전 세계적으로 폐배터리 물량 확보 경쟁은 치열해질 전망인데요. 현대차 등 완성차 업계들은 폐배터리 안의 광물을 재활용하기 위해 벌써 타던 전기차를 반납하면 신차 가격을 할인해주는 보상 판매 방식 등을 통해 손쉽게 물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대차, 기아가 북미, 유럽 등을 중심으로 자체 폐배터리 사업을 준비 중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현재 폐배터리 시장을 장악한 곳은 한국, 중국, 일본 3개국입니다. 이 중 한국이 가장 앞서고 있습니다. 중국은 일찍 개화한 자국 전기차 시장을 바탕으로
세계 최대의 폐배터리 시장을 구축했지만 리튬 인산철 LFP 배터리 위주라 추출되는 광물의 종류가 제한적입니다. 일본은 고도의 기술을 지녔음에도 자체 전기차 시장이 자가 확보할 폐배터리 자체가 적다는 한계를 지녔습니다. 반면 한국은 금속 추출 기술력 등이 높은 편이고 대형 배터리 셀 소재 기업이 국내외에 대규모 생산 설비를 운영하고 있어 물량 확보에도 우위가 있습니다. 유럽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폐배터리 역외 반출 제한 움직임이 나오지만 한국의 배터리 셀 제조기업이나 폐배터리 기업 등 관련 밸류체인이 이미 유럽의 둥지를 틀었거나 유럽의 설비 구축을 예고한 만큼 유럽의 폐쇄적인 정책에도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광산에서 광물을 확보할 때보다 조달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중국에 대한 광물 자원 의존도를 대폭 낮춰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우위를 점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기차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배터리에 들어가는 천연광물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자 세계는 지금 광물 자원을 찾아 남미로 아프리카로 투자 러시가 격화되고 있는데 한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한쪽에서는 폐배터리 기술을 통해 광물 자원을 재활용하는 한편 천연자원이 없는 한국의 약점을 보완하고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남미와 아프리카에서도 중국 기업들과 광물 자원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최근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마다가스카르 몰로 광산에서 흑연을 조달받기 위해 캐나다계 광업회사 넥스트소스와 투자 MOU를 맺고 앞으로 10년간 연간 3만 T의 인상흑연 또는 연산 1만 5천 T의 구형흑연을 공급받을 계획입니다. 또 탄자니아 마엔지 광산을 보유한 호주 블랙록 마이닝의 증자에 참여하고 여기에서 흑연을 연간 최대 6만 T까지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리튬에 대해서만큼은 이제 중국이 예전처럼 가격을 좌지우지하고 갑질을 하기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최근 미국 네바다주와 오리건주 경계 지역의 맥더밋 칼데라에서 단일 광산으로는 최대 규모의 리튬 점토층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속보로 전해지자 이 소식에 가장 표정이 구겨진 건 중국이었습니다. 만일 이 최대 규모 리튬 광산이 본격적으로 개발에 들어간다면 미국이 셰일가스 혁명에 이어 또 한 번의 잭팟을 터뜨릴 게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새로 발견된 점토층의 리튬 농도를 조사한 결과 이곳의 리튬 농도는 일반 리튬보다 농도가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적인 리튬 공급망을 틀어쥐고 갑질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EU는 이를 국가 안보의 문제로 여기고 공급선을 다변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한창이었는데 이때 미국에서 최대 규모의 리튬 광산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광산 개발은 사실상 한국이 맡게 되었습니다. 미국 배터리 공급망을 한국 기업들이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상대로 한국 기업의 참여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포스코 홀딩스는 호주 광물 탐사 회사인 진달리 리소스와 함께 전 세계에서 가장 리튬이 많이 매장된 것으로 알려진 미국 맥더밋 칼데라에서 점토 리튬 프로젝트를 캐내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달리 리소스는 이 점토 프로젝트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포스코 홀딩스는 해당 지역 점토에서 리튬을 추출하는 최적의 공정 기술을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주목되는 것은 포스코 홀딩스가 발을 담근 이 프로젝트의 잭팟 가능성입니다. 최근 탐사 결과 미국 맥더밋 칼데라 지역의 리튬 매장량은 기존 매장량 1위로 평가되던 볼리비아 염호의 매장량 약 2,300만 T를 훨씬 뛰어넘는 세계 최대 규모라는 게 밝혀진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 리튬 매장량 규모는 2위 아르헨티나, 3위 칠레, 4위 미국 순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제 맥더밋 칼데라 지역에서 발견된 양만으로도 리튬 순위에 있어서 세계적 강국이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거대 리튬 매장지 발견은 리튬의 가격, 공급 안정성, 지정학 측면에서 전 세계적으로 리튬의 역학관계를 바꿀 수 있는 일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건지 중국은 얼마 전 또다시 요소를 가지고 한국에 갑질을 시도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최근 일부 비료업체의 요소 수출 중단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2021년과 같은 요소수 품귀 현상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한국의 중국산 요소 수입 의존도는 97%에 달했지만
그동안 공급망 다변화에 총력을 기울여왔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은 비료용 요소는 카타르에서 41%, 사우디아라비아에서 10%를 수입하는 등 중동으로 수입망을 넓혀왔습니다. 차량용 요소 재고는 민간 재고 55일분, 조달청 비축 15일분 등 총 71분이 확보돼 있고 2.5개월분에 해당하는 수입 계약도 이미 체결돼 있습니다. 산업계에서는 중국이 요소 가지고 갑질이 안 되면 리튬을 다음 자원 무기로 삼을지 주목하고 있는데요. 하얀 석유로 불리는 리튬은 2차 전지의 핵심 소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한번 위기를 겪은 한국 기업들은 공급망 다변화로 대비책을 마련해 놓은 지 오래입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아르헨티나에서 리튬 염호를 인수한 것은 물론 호주에서도 리튬 광산업체인 필바라 미네랄과 협력해 연간 31만 5천 톤의 리튬 공급망을 구축했습니다. 여기에 세계 최대 매장량을 자랑하는 미국 맥더믹 칼데라 인근 리튬 공급망까지 확보해 탈중국화를 가속하고 있으니 한국의 배터리 경쟁력은 완성차와 배터리 생산 기술은 물론 이제 광물자원 확보까지 안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공급망 다변화로 인해 오랜 기간 지속되었던 중국의 공급망 장난질은 이제 더 이상 발붙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빠르면 2030년 늦으면 2035년부터 유럽 내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금지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내연기관 자동차란 기존의 휘발유 경유와 같은 화석 연료를 사용하여 움직이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최근 유럽은 갈수록 나빠지는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내연기관 자동차들을 지목했는데요. 그 결과 독일과 네덜란드는 2030년부터, 영국은 2035년부터 일반 자동차 판매가 금지되며 프랑스와 스페인은 2040년부터 금지한다고 합니다. 이런 세계적인 움직임으로 인해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전기차 시대를 맞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전기차 업계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업체는 미국의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애초부터 전기차만을 만드는 회사로 자율주행을 비롯한 첨단 기술로 유명하며 최근 들어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받고 있어 회사의 주가 또한 급격하게 오른 곳이기도 합니다. 세계적인 기대가 있는 만큼 주물량 또한 어마어마하지만 미국 공장에서의 생산 속도가 주물량을 따라가지 못해 중국의 상하이에 새로운 공장을 지었습니다. 테슬라는 중국에서 공장을 짓고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해 원가 절감을 시도했는데요. 중국에서 생산하는 테슬라는 고급형 모델에 사용되는 한국산 니켈 코발트 배터리가 아닌 저가형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탑재되었는데 해당 배터리는 중국의 배터리 업체 CATL에서 만듭니다. 저가형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했지만 전기차의 주행거리는 이전과 동일하다는 발표를 하며 중국산 배터리는 활용도가 높다, 앞으로 발전이 기대된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어서 중국 현지에서 차량 가격을 10%를 낮추며 중국산 배터리로 이뤄낸 원가 절감으로 중국에서 많은 판매량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중국산 배터리는 제 역할 해주었는데요. 최근 날이 추워지면서 중국산 테슬라의 성능 저하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배터리는 온도에 민감한 부품으로 추운 겨울이 찾아오면 기본적으로 성능이 저하됩니다. 하지만 배터리의 품질에 따라서 성능이 크게 떨어지는 것이 있고 거의 떨어지지 않는 제품이 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 문제가 되는 테슬라는 중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저가형 모델이고 한국산 LG화학 배터리를 장착한 고급형 모델은 추운 겨울임에도 성능 저하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중국 CATL의 배터리를 장착한 테슬라는 공식 주행거리는 468km이지만 추운 겨울인 현재 실제 주행거리는 241km에 불과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모델은 겨울철에도 420km를 주행할 수 있는데 비해 너무 적은 주행거리입니다. 하지만 겨울철 주행거리 문제는 중국에서 그치지 않고 유럽을 비롯한 해외에서도 유명해졌는데요. 얼마 전 중국산 테슬라 모델 3가 유럽으로 수출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중국에서 생산한 테슬라는 중국에서만 판매해오고 있었지만 중국산 부품을 사용하며 낮아진 원가로 경쟁력을 높여 수출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유럽의 소비자들이 중국산 테슬라를 타보고 실망한 사이에 한국의 전기차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기차는 유럽 내 판매량 급증으로
성능과 실용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의 전기차 판매량 1위는 르노의 조에이며 현재까지 약 7만 5천 대가량 판매됐습니다. 테슬라의 모델 3는 5만 5천 대가량 판매되었으며 유럽 내 2위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현대차의 코나 EV는 3만 2천 대로 3위를 차지했으며 기아차의 니로 EV는 2만 4천 대가량 판매되었습니다. 코나와 니로는 같은 플랫폼 뼈대를 사용했으며 디자인과 로고만 다른 자동차입니다. 그렇기에 한국 현대기아의 코나와 니로의 판매량을 합치면 2위인 테슬라보다 근소하게 많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유럽 내 한국 자동차가 더욱 기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 전기차의 판매량이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올라왔다는 점인데요. 최근 코나 EV는 배터리 발화 문제를 겪으며 안 좋은 이슈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 내 판매량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7월부터 코나 EV가 테슬라를 꺾고 월 단위 판매량이 급격하게 늘어났는데요. 그 이유는 주행거리에 있습니다. 전기차는 휘발유 차량과 다르게 아무 때나 충전하기 어려워 주행 가는 거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테슬라의 모델 3는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하여 주행거리가 반토막이 났지만 한국의 코나 EV와 니로 EV는 현대기아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주행 가능 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거리를 주행 가능하다는 것이 현지 언론과 유튜브를 통해 공개되며 입소문을 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한 자동차 전문 매체에서 조사한 결과 테슬라의 제조사 공식 주행 가능 거리는 409km지만 실제 측정 결과 384km가 나왔다고 합니다. 반면에 현대기아의 전기차는 제조사가 공식 발표한 주행 가능 거리보다 훨씬 윗돌고 있습니다. 왼쪽의 기아 니로는 공식 주행 가능 거리가 455km지만 실제 측정 시 611km를 갈 수 있으며 오른쪽 현대 코나는 공식적으로는 449km를 가지만 실제로는 649km를 간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해당 비교 실험 당시는 여름이라 테슬라의 배터리가 성능 저하를 일으키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실험 결과가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유튜브에 공개되면서 수십만의 조회수를 기록해 현대 기아 자동차의 말도 안 되는 효율성이 입소문을 타며 유럽 내 전기차 판매 2위를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일부 유럽 소비자들은 사실상 우리나라 전기차가 1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현재 유럽에서 7만 5천 대가량을 판매하며 판매량 1위를 기록한 르노의 조에는 차체 분류부터가 슈퍼미니 자동차입니다. 우리나라 모닝, 마티즈보다 작은 크기이며 코나보다도 많이 작은 크기입니다. 주행 가능 거리도 200km대로 450km 대인 코나와 2배 차이 납니다. 이렇게 차이 나는 수준인데 같은 전기 자동차로 묶여 경쟁 상대가 되는 게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소형 SUV에선 한국의 전기차가 유럽 내 1위라고 보는 게 현실적으로 맞다는 주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대의 코나는 유럽 내 가장 공신력 있는 자동차 평가 기관에서 친환경 차량 테스트 NCAP 테스트에서 별 5개 최고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엔 르노 조에도 있지만 도요타의 CHR 차량은 별 3개 반을 기록하며 저조한 성과를 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면 유럽 내 일부 지역에서 전기차 판매 보조금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친환경적인 차량이니 유럽연합이 적극 지원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2030년 후에 내연기관 자동차들이 모두 판매 금지를 당한 이유를 생각하며 차근차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도 가장 큰 전기차 시장인 유럽에서 사실상 1, 2위를 다투고 있지만 연구 개발을 소홀히 하지 않고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를 개발하여 최초 공개했습니다. eGMP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입니다. 플랫폼은 쉽게 뼈대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앞서 말한 코나와 니로는 같은 플랫폼을 공유하지만 해당 플랫폼은 전기차 전용이 아니라 기존의 내연기관에서 사용하던 플랫폼으로 전기차에 최적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기차에는 필요 없는 엔진과 불필요한 연료 계통을 과감하게 없애고 최적의 무게 분배를 갖춘 설계로 전기차만의 전용 플랫폼을 개발해낸 것입니다. 현대의 공식적인 발표로 1회 충전당 500km 이상 주행 가능하다고 하며 800B 급속 충전을 지원해 20분 이내에 80% 이상 충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발표라면 제조사의 공식 발표보다 실제 사용 시 성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나라 자동차는 다릅니다. 최근에 나온 내연기관 자동차들도 일반적인 주행 환경에서 공인 연비보다 훨씬 높은 연비를 내주고 있으며 아까 독일 자동차 매체에서 보여준 실험처럼 전기차의 경우도 제조사가 발표한 공식적인 주행 거리보다 월등히 많은 거리를 갈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전 세대보다 훨씬 진보된 전기차를 생산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미국과 유럽, 일본에 비해 출발이 늦었지만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에서 경쟁을 해왔지만 이제부터는 친환경 차량입니다. 현대기아차는 전기차 분야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지만 더 놀라운 부분이 있습니다. 수소전기차, 흔히 수소차라 불리는 분야입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의 수소 기술력은 세계 1위로 현재 어디에도 경쟁 상대가 없는 상황입니다. 현대차는 세계 최초로 수소 트럭을 상용화시키며 친환경 트럭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전문가들은 미래의 승용차는 전기차가 될 것이며 미래의 화물차는 수소차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화물용 차량은 하루에 주행하는 거리가 매우 많고 자동차가 멈춰있는 시간이 별로 없기에 충전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전기차 시스템으로는 효율적인 화물 운반이 불가능하다는 전망입니다. 반면에 수소를 충전하게 되면 단 5분 만에 100% 충전이 가능하며 기존 화물차의 가장 큰 단점인 매연 배출에서 자유롭습니다. 우리나라가 개발하고 상용화한 수소 트럭은 주행하면서 단 일지의 오염물질도 내뿜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밖으로 배출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순수한 물입니다. 오염된 물도 아니고 완벽하게 순수한 물이라 그대로 마셔도 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2030년부터 유럽을 비롯한 세계 각지에서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가 제한됩니다. 마찬가지로 매연을 내뿜는 트럭을 비롯한 화물차들도 운행이 제한될 예정입니다. 현재 수소 트럭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은 우리나라 현대차밖에 없는데 우리나라가 세계 친환경 트럭 시장을 장악하게 되면 수백조 원의 시장을 창출해내는 것이며 관련된 수십만 개의 일자리 또한 같이 따라올 것입니다. 이런 기대에 부응이라도 하듯 현대차의 정의선 부회장은 앞으로 5년간 60조 원을 쏟아부어 미래차 연구개발에 힘쓰겠다고 했습니다. 해당 투자 금액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금액으로서 투자한 기술은 곧이어 미래 먹거리로 돌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술 개발의 과도기 단계에서 좋지 않은 이슈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는 코나 배터리가 발화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물론 제조사에서 리콜이나 업그레이드 등 관련 사항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품질 보증에 더욱 힘써서 앞으로 더 완벽에 가까운 자동차들을 만들어내기를 바랍니다. 최근 들어 원가를 아끼겠다고 한국산 배터리를 제쳐두고 중국 업체의 배터리를 사용해 주행거리가 반토막이 난 테슬라가 주춤하던 사이 유럽 내에서 월등한 주행거리로 입소문을 타며 우리 자동차 업체들이 유럽 시장 2위를 차지하게 된 상황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참고로 일본의 전기차들은 순위권에도 없다고 합니다. 세계가 친환경 자동차를 권장하며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내연기관 차량을 퇴출시키고 있는 상황인데 일본에서는 세계적인 흐름과 상관없이 내연기관 자동차들을 유지하겠다고 합니다. 현재 내연기관 차량 판매량 1위인 일본 업체들의 몇 년 뒤의 미래가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 대만의 반도체 회사 TSMC가 차세대 그루빙 공정에서 세계 1위로 자부하던 일본 기업을 택하지 않고 한국 기업과 계약을 체결해서 일본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더구나 이 계약이 차세대 반도체 후공정 기술로 확인되자 이 기술에서만큼은 세계 1위라 자신했던 일본 기업 디스코는 크게 당황한 모습이었습니다. TSMC는 자사의 3나노와 4나노, 5나노 등 첨단 미세 공정에 필요한 반도체 후공정에 들어갈 그루빙, 즉 하프 커팅 장비를 한국의 이오테크닉스의 차세대 피코세컨드 그루빙 장비로 최종 확정했는데요. 이번에 TSMC라는 주요 고객을 잃게 된 일본의 디스코는 지난 30년간 반도체 후공정, 즉 커팅 시장을 지배해온 기업이었기 때문입니다. 디스코는 다이아몬드 휠 시장과 차세대 레이저 커팅 시장을 선도하던 기업이었는데 이번에 반도체 차세대 그루빙 장비에서 한국의 이오테크닉스의 고배를 마셨으니 앞으로 삼성전자 등 다른 반도체 회사 공급전에서도 고전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TSMC가 반도체 후공정 기업을 일본에서 한국으로 바꾸기로 마음먹은 이유가 더 놀랍습니다. TSMC는 최종 결정을 위해 자사의 최대 고객인 애플 등 다수 고객사에게 평가를 요청했는데 고객사들의 평가에서 한국 이오테크닉스의 기술이 일본 기업보다 기술적 우위를 점한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최근 반도체 후공정은 파티클과의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더 정밀한 레이저 장비가 요구돼 왔는데요. TSMC가 한국 이오테크닉스 그루빙을 사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한국은 이제 차세대 어드밴스 패키징 영역에서 세계 표준의 위치까지 넘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결정은 일본에 상당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일본의 반도체 산업은 멸망했지만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는 세계 최고라고 자부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마저도 한국의 야금야금 자리를 뺏기고 있는 것인데요. 또한 일본은 최근 미국과 맞먹는 세계 2대 반도체 강국이었던 30년 전의 영광을 되찾겠다며 반도체에 막대한 세금을 쏟아붓고 있었고 특히 대만 TSMC에게 막대한 보조금을 주면서까지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자존심을 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TSMC가 일본이 아닌 한국 기업을 선택했으니 그 충격은 상상 이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은 자신들의 가장 큰 약점이 세계적 수탁 생산 즉 파운드리 공장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뤄진 게 바로 파운드리 업체인 TSMC의 일본 이바라키현 연구법인 건립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역시 일본 정부가 자존심을 접고 달려들어 이뤄낸 성과였습니다. 일본 경산성은 이미 지난 2019년 TSMC에 러브콜을 보냈으나 한 차례 실패하고 재수 끝에 유치한 것인데요. 문제는 일본 정부가 이바라키현 스쿠바시에 설립될 TSMC의 첨단 패키징 R&D 기지에 들어가는 총 사업비 3,700억 원 중 절반을 지원하기로 했을 정도로 반도체에 있어서는 철저히 대만에 의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과 대만은 겉으로는 협력 관계를 맺고 있지만 사실 복잡한 내부 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일본의 국방백서가 공개되자 대만은 다소 불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일본이 매년 발간하는 방위백서에 대만 관련 내용이 처음으로 명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일본은 2022년 국방백서에도 대만을 명기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중국이 대만 인근 해상에서 군사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며 대만을 둘러싼 정세의 안정은 일본의 안전 보장은 물론 국제사회의 안정에도 중요하다는 내용을 방위백서에 넣었습니다. 얼핏 보면 일반적인 이야기 같지만 이 내용은 일본이 유사시 대만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대만을 두고 전쟁을 벌일 경우 대만을 보호하겠다는 명목으로 군사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음을 시사한 겁니다. 일본이 대만 문제에 신경을 쓰는 것은 일본 오키나와와 대만의 거리가 110km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가까워 만약 중국이 대만을 수복하면 일본의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도 대만은 일본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반도체의 주요 생산지이며 대만 남쪽의 루손 해협은 일본이 해외에 의존하는 원유의 중요한 운송로입니다. 이 같은 지정학적 조건의 미중 갈등이 고조됨에 따라 일본은 사상 처음으로 국방백서에서 대만을 언급한 것인데요. 하지만 과거 대만은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습니다. 분명 독립을 했는데 또다시 일본이 자신들의 영토에 군사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소식이 들리자 대만 일부 언론들은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최근 반도체 강국이 되어 위상이 달라진 대만은 일본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형국입니다. 일본 정부가 약 1,200억 원 규모의 재정을 지원한 TSMC의 스쿠바 R&D 센터 건립에 대해 일본 내에서도 일본이 이러다 호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비난이 거셌습니다. 이 연구센터에서 개발된 기술의 지적재산권과 관련해 정작 일본 정부의 접근이 어렵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최악의 경우 일본 정부의 보조금을 받은 TSMC가 이득만 챙기고 반도체 산업 부흥을 노리는 일본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은 채 떠날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는 실정입니다. 가령 스쿠바에 위치한 TSMC의 R&D 센터에서 혁신적인 공정 기술이 개발됐을 경우 일본 정부나 현지 기업들의 전혀 이를 알리지 않고 그대로 대만에 가져갈 수 있는 시스템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구마모토 지역에 설립하고 있는 TSMC의 생산단지에 대한 효용성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반도체 부흥을 위해 이 공장에 무려 4조 5천억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쏟아붓기로 결정했지만 일각에서는 TSMC가 일본 내 반도체 인재를 빨아들이는 블랙홀 역할을 해 오히려 일본 기업의 활동이 위축될 거란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대만은 일본과 가까운 것 같으면서도 대규모 인프라 사업은 한국과 함께하며 한국과 투자와 협력을 확대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해상풍력 분야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대만에서 최근 한국 기업들의 수주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얼마 전 LS전선이 대만에서 수주한 해저 케이블 계약 금액은 9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LS전선은 대만전력공사 TPC가 서부 해상에 건설하는 풍력단지에 1,100억 원대 해저 케이블을 공급하게 되었는데요. 지난해 12월 LS전선이 대만 하이롱 해상풍력단지에 약 2천억 원 규모의 해저 케이블 공급 계약을 맺은 지 3개월 만에 또다시 1,100억 원대 계약을 따낸 겁니다. 이를 통해 LS전선은 대만의 1차 해상풍력단지 건설 사업 8개 프로젝트의 해저 케이블 공급권을 모두 휩쓸어버렸고 한국의 초고압 직류송전 케이블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K전선이 대만 앞바다에 쫙 깔린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총 공사비 1조 8천억 원이 드는 대만 타오 위안국제공항 제3터미널 공사를 수주한 업체도 한국 업체였습니다. 삼성물산은 대만 종합건설사인 RSEA 엔지니어링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타오 위안국제공항 제3터미널 공사를 수주했는데 이 프로젝트는 대규모 지붕 철골 트러스 및 비정형 천장 공사 등으로 인해 고난도 공사로 손꼽히는 공사였습니다. 특히 이 프로젝트는 기존의 제1, 2터미널 운영 중 간섭 사항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높은 기술 역량을 요구하는 것이었고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었는데 삼성물산은 국내외 다수의 공항 시공 경험을 바탕으로 공항 공사의 강자로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하이테크 현장에서 축적된 기술력을 인정받아 수주에 성공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 대만은 한국과 2014년부터 협의해온 이중과세 방지제도 협정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국내 기업이 대만에 투자에 수익을 냈을 때 한국이나 대만 중 한 곳에만 세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대만 간 이중과세 방지 약정이 도입된 것입니다. 이로써 양국 기업의 상호 투자가 대폭 늘어나는 것은 물론 교역량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현재 총 94개국과 이중과세 방지 협정을 맺고 있지만 대만과는 지금까지 이 같은 과세 협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대만에 투자한 국내 기업들이 현지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두 나라에 모두 세금을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한 나라에서만 내면 되기 때문에 훨씬 부담이 줄어 신규 투자가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한국과 대만 간 이중과세가 해소됨에 따라 특히 한국의 반도체 섬유 게임 업계는 크게 환호했습니다. 대만으로 수출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대만과 한국이 밀착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그나마 자신 있어 하던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분야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반도체 후공정을 일본 기업이 아닌 한국 업체에게 맡기기로 하자 일본은 엄청난 충격을 받은 모양새입니다.